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있는 염려에 대한 논란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제죠 마침 성균관대에서 우리나라 경제 또 경영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토론을 좀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일부 교수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교수도 있고 또 일부 교수들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좀 다녀오신 교수님도 있으시고요. 다녀오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자료 같은 걸 보셨던 교수님도 계셔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이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를 모시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김대중 교수, 중앙대 송수영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 교수님. 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이 어쨌든 네. 계속 이번 행사에서도 네. 좀 비판적인 주장들이 예. 많이 나왔다고 예. 그래서요.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원래는 그랬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최근 2년 동안 55%나 올랐습니다. 이제 주말 탄력 근로제를 포함하게 되면 55%가 되거든요. 만 30원이 됩니다. 올해부터요. 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최저임금으로 기준이 보통 한 7,000원 정도였는데, 예. 6,000원, 7,000원이었는데 그걸 만 30원으로 갑자기 올리게 되니까 많은 소상공인들 문을 닫고 또 오히려 그 직원들이 채용하지 않는 가족들이 경영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아직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 많은 교수님들이 빨리 시급하게 시장 경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으로 나가야지 된다. 많은 교수님들 많은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 분이 더 많았고요. 저 역시도 정부가 빨리 그 전 세계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고 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없죠. 예. 없어도 그렇게 6만 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예. 또 우리나라는 3만 불인데 또 최저임금이 13,000원인데 미국은 그 평균 임금이 그 8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배 이상 그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2배 이상 더 주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예. 오늘 학회 대부분 내용이 정부가 빨리 그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예. 최저임금제를 동결 내지는 물가 인상률 2%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총론을 좀 들은 거고요. 예.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교수님의 좀 이따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지 또 그렇게 바뀌면 정말로 이제 우리 경제가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고 성장이 좋아질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송 교수님한테도 좀 총론 말씀을 듣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총론적으로 보면 저는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 해서 현재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상으로도 이제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저께 경제학회에서 발표된 그 김대일 이정민 교수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라는 거를 제가 자료를 구해서 봤습니다. 예. 그 자료를 구해서 보다 보니까는 이 원래 논문 자체를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풀타임 이퀴벌런트라는 자료를 가지고 썼는데요. 그게 무슨 예. 소린가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이라는 단위로 치는데 그렇죠. 요거를 4시간씩 나눠서 두 사람이 일을 했을 경우에도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자료를 썼는데 이런 자료를 썼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노동자가 이 두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그렇죠. 효과가 나요. 수치상으로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이런 그 분석의 자료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2018년도에 나온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홍민기라는 분이 쓴 논문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제목도 똑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론이 완전히 어저께 발표된 거가 서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어저께 발표하셨던 분들이 기존의 논문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적하면서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제로 2018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충격이 컸습니다. 최저임금 성장률이 굉장히 네. 높았으니까요. 근데
2018년 1월 이후로 그 충격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촥 움츠러들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가족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일이 발생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동 시간 자체를 좀 줄이면서 한 예.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것이 펼쳐지는 효과가 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랬을 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니 16시간 일하시던 분들의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8시간 정도로 줄었을 때는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당연히 임금을 더 줘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까지 나온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예. 지금 너무 그 섣부르게 이 결론을 내리는 건 좀 게 이르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김대중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강론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시급하게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언뜻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에 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시장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이제 시장의 평균적인 그 최저임금 평균이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1030원까지 올려놓으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보통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휴지 주고 있습니다. 그거 주우면 이제 한 약가에 1,000원, 2,000원 한대요. 그런 거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10,000원 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3,000원만 줘도 이분은 청소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1030원을 딱 고정해 놓으면 3,000원이나 5,000원에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많은 분들이 난 5,000원만 받고 일하고 싶은데 정부가 1030원으로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고 아파트는 또 CCTV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있는 그 평균 임금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강제로 1030원을 해놓으면 그 1030원 이하에서 일하고 하는 싶은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고 그분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정부가 이렇게 그 시장 평균에 있는 것을 좀 따라줘야 되고 또 많은 나라가 지금 법인세를 인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17%고요. 미국은 21%입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오히려 14% 낮추어서 21%인데 한국은 22%에서 2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국의 중국이 15%,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가 12%인데 한국은 역행해가지고 전 세계에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를 역행해서 오히려 2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 그러는데 인바운드 되는 것보다 아웃바운드가 3배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니까 국내 기업 일자리를 잃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효세율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명목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27%면 높은데 실효세율은 10% 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세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실효세율로 보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건 실효세율로 계산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연구개발비에서 또 환급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공제되는 게 또 많고 하니까. 실효세율 이외에 또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시는 준조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굉장히 낮추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정부가 좀 빨리 시급하게 좀 더 낮춰야 된다. 법인세만큼은.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자 이제 그 김대중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봤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실제 현장 시장의 최저임금 시장 경제에 맞춰야 된다. 경제 맞추기 한 6천 원 정도다.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법인세를 대폭 낮춰야 된다. 그 두 말씀하셨고요. 송 교수님은 아까 효과를 이제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 교수님 말씀하시는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 얘기도 하고 그러셔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게. 교수님께서 보시는 소득도 성장이 아직 섣부르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사람과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써놓은 논문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어느 게 진실에 가까운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가를 이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일단 먼저 얘기하면은 최저임금제라는 거를 도입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항상 그 갑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예. 최저임금을 얻으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 경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시장 경제가 소위 말해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1970년대부터 정확하게 얘기했던 아까 이제 그 뭐 쓰레기가 아니라 뭐죠 휴지를 주는 예, 할머니 뭐 얘기를 예. 하셨는데 정확하게 밀턴 프리드만이 70년대 72년인가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 당시에도 미국은 주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을 높인 뉴저지나 이런 주하고 비교가 이제 해가지고 분석하는 페이퍼들도 있고 그런데 예. 거기선 최저임금을 올린 데서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70년대에도 이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흑인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소위 말해서 백인 레스토랑에서 흑인 종업원을 쓰던 걸 전부 다 해고하더라. 그래서 흑인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었다. 예. 바로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 한 얘기가 능력 있는 일 잘하는 흑인들이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아도 좋다. 즉 뭔가니 흑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굉장히 낮게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는 상태로 있어도 좋고 그 사람들이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벌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나마 돈도 벌지 못한 흑인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약간 인종차별적인 네, 그렇습니다. 드네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예. 시장 근본주의자나 이런 분들이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올리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승자 독식과 그다음에 부의 불균형이 심해져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뭐 송 교수님 그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워낙에 이제 그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낙수 효과가 별로 이제 실제 효과가 별로 없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그 증거 때문에 그 반증 때문에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요. 이 소득주 성장의 효과 여부를 저희가 오늘 묻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특히 뭐 고용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2.8%로 2000년대 10년 이후에 2010년대 들어서 거의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2.8%가 되면서 이게 경제성장 기여도도 작년에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간 소비가 3% 가까이 오른 거는 이거는 소득 성장의 효과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부가 그 우리나라 예산이 한 470조쯤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구축 효과라 그래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축시키고 정부 예산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을 더 늘리고 공공기관에 단기간 알바를 만들고 우리가 보통 실업률은 그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또 내가 취업과 관련해서 이력서를 한 30번 냈는데 더 이상 원서를 안 내겠다. 그럼 이 사람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이 실업률 통계는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뭐 GS 25시에 가서 1시간만 일해도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단시간에 근로자들을 엄청나게 공기업을 통해서 강제로 만들게 했고 또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재정 정책 예산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오류를 만들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소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정부가 구매를 해주는 거죠. 정부 예산을 통해서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고 조기 집행해라. 뭐 이렇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더 끌어올리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지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축 효과라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정부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는 거지 정부 예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이 민간 소비가 2.8% 오른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부 돈에 정부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진 통해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수성은 좀 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송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학계에서 서로 아주 예리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글쎄요. 건데요. 지금 이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정부가 소비를 늘렸을 때 민간의 경제가 투자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구축한다,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학에서의 기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코크란하고 최근에 어떤 미국의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소비를 늘리게 됐을 때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준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금 베이스도 늘어나게 그렇죠. 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물가도 같이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변화가 동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정태적으로만 딱 그냥 못 박아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당연히 정부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는 오히려 민간에서는 투자와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반대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이제 경제학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이제 두 분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도 두 분께 좀 이거는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것도 역시 김대중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최저임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많이 잃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6천 원에 밖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1030원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경제가 발전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브라질, 중국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되고 미국은 한 10배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1분위와 5분위가 한 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균형이 더 심한 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더 심하고 또 중국, 브라질은 더 심하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을 자꾸 개입을 하게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게 복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만 해주게 되면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 같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또 표로 연결되니까 이게 계속 정권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깜짝 놀래가지고 복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이걸 좀 시각을 좀 전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 송 교수님한테 말씀. 여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이 같은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반대로 해석하니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 하나만 의존하는 국가도 아니고요. 거기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그리스처럼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을 아까도 이제 성장 엔진으로 얘기하셨는데 혁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것이 일용직, 임시직, 저소득층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상용직은 어느 정도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규직, 사용직은 늘고 있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과 일용직, 임시직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코딩을 가르칠 수도 없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넷으로 소위 말해서 그분들한테는 복지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지금 미니멈 웨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거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 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거는 지속이 어느 정도 4, 5년 이상 돼야지 사람들도 그다음에 사업자들도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지. 안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였나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만난 자리에서도 고충을 잘 알고 있다,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득주 성장 정책을 수정하거나 바꿀 계획은 없다라는 건 사실은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득성장 정책이 현재 실제 효과가 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수치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조금 더 논란이 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저희 뭐 올 상반기 후반부 또 내년 올 하반기 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